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전화기이면서 일종의 컴퓨터이기도 합니다. 결제 수단으로도 쓰이죠. 그만큼 ICT 정보기술, 정보통신기술, 우리 삶에 밀착돼 있습니다. 경제 환경도 여기에 맞춰서 발전하고 있지만 생각해볼 문제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에서는 다음 달 출범을 앞두고 있는 인터넷 은행, 은산분리 논란이 뜨겁습니다.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그림자 노동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직 생소하고 잘 모르는 개념입니다. 은연중에 내가 대가 없이 하는 노동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언제부턴가 셀프로 주유를 하게 됐고 또 점원이 없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내가 시간을 들여야 했습니다. 이런 그림자 노동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누가 가져갈까요? 두 번째 인터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제도미노는 역시 ICT 관련 내용입니다. 로봇세 논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지금 관심이 뜨겁죠. 국내는 혼란한 정치 상황 또 경제 여건으로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인공지능이나 로봇에 대한 다양한 역할 고민하고 있습니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 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 2월 21일 화요일 문을 엽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다음 달부터 온라인으로만 은행 업무가 가능한 인터넷 전문 은행이 출범합니다. 다양한 금융권이 등장하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또 그에 따른 경쟁으로 소비자 혜택이 높아질 거다.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전문 은행에 한해서 현행 은행법에서는 4%밖에 투자할 수 없는 산업자본, 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50%까지 확대하자 이런 주장, 또 이런 토론이 진행됐었습니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국회 정무위에서는 은산분리 관련된 공청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과 함께 떠오른 은산분리 규제 완화, 쟁점이 뭐고 또 실질적인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은정 간사 연결해서 관련 얘기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 인터넷 전문은행, 인터넷 뱅크 출범 굉장히 관심이 높았고 뜨거웠습니다. 네. 지금은 조금 관심에서 멀어져 있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 부탁드리고요. 또 현 시점에 여러 가지 논란들 어떤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인터넷 전문은행은 이제 지점 없이 비대면으로 모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은행인데요. 중금리 대출을 핵심 비즈니스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2014년 7월까지만 해도 이제 중장기 검토 과제로 설정했던 금융위원회가 2015년 들어서 인터넷 전문은행 제도 도입을 금융기술 활성화 정책 과제 하나로 채택하면서 급물살을 탔고요. 네. 2015년 11월 29일에 카카오뱅크와 K뱅크에 대한 은행업 예비인가가 있었고 2016년 12월 14일 이제 K뱅크의 은행업 영위 본인가를 승인하면서 3월에 이제 K뱅크 영업이 개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코앞에 실질적인 인터넷 전문 은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 은행들도 이를테면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모바일 뱅킹을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일단은 현재 우리은행의 위비뱅크나 신한은행의 써니뱅크 등이 이제 모바일 뱅킹의 성공 사례로 불리우고 있고요. 네. 근데 어쨌든 은행은 가까운 지점에 가서 은행 이제 인터넷 뱅킹을 신청해야 되는 점이 있지만 네네. 인터넷 전문은행은 아예 지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진행된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 완전히 인터넷 상에서만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것과 예. 기존의 은행에 좀 연결되어 있는 부분 이런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걸 두고서 갑자기 은산분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은 일단 현행 법규대로 이 인터넷 은행이 적용을 받으면서 출범하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좀 산업 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지분을 50%까지 늘려주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터넷 전문은행은 어쨌거나 현행 은행법 하에서 인가가 났습니다. 산업자본의 지분은 4%, 의결권 행사하지 않은 조건을 10%까지 허용하는 상태에서 인가를 해놓고
이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반쪽짜리 출범이다라고 주장부터 나오는 건 좀 어폐가 있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거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이제 대주주인 ICT 업체가 보유한 이제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중금리 대출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산업자본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산업자본의 지분을 늘려주자고 이제 정부 등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우려되는 건 이건 개인 신용 정보에 대한 현재 규제 체계를 좀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보이기 때문인데요. 네네. ICT 업체가 보유한 개인 정보는 개인 정보 주체의 별도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에서는 마음대로 활용하거나 유통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활용 가능한 정보는 기존의 은행에서도 활용한 정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은행들은 더 오랜 기간 축적한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뭐 기존 은행보다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정보를 보유하고 활용한 뭐 중금리 대출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현행 이제 보호법 자체를 좀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산업자본의 지분 비율을 늘려야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다른 은행권에서도 지금 현재 뭐 인터넷 뱅킹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도 은산분리 원칙을 그러면 예외를 우리 완화해 달라라는 오히려 은산분리 원칙이 무너지는 단초만을 제공할 거로 보이는 우려가 있고 또 대출 영업을 위해서 증자가 필요한데 그 증자는 산업자본이 해야 한다라는 주장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K뱅크의 경우에서도 우리은행이 증자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지금 뭐 K뱅크 같은 경우는 KT의 지분은 8% 정도로 밝혀져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현행 규제 상황 하에서 인터넷뱅크 출범시켜놓고 지금 와서 또 왜 이 은산분리를 완화해서 산업자본의 참여를 늘리라고 하느냐.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좀 별개의 문제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 얘기가 나왔다고 이미 보도가 됐거든요. 좀 그런 차원의 배경, 이를테면 좀 자본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풀어주겠다라는 배경 이런 것들도 좀 조심스럽지만 예측이 가능할까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명확하게 해소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정부 측에서 현행 국회에서 이제 관련법이 통과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과도하게 주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어쨌든 은행법의 개정을 전제로 한 인가라는 것 자체가 국회 입법권을 좀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그러니까 그런 은행법 개정을 전제로 산업자본에 어쨌든 투자를 유도해 놓고 이만큼 지금 준비가 되었으니 은행법 개정해라, 은산분리를 완화해라라고 주장하는 건 좀 순서가 바뀐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은산분리 원칙 자체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점검부터 가는 게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뭐 선진국에서도 이 부분은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충분해야 될 텐데요. 많은 분들이 은산분리는 왜 하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뭐 대부분 대기업의 은행 사금고화를 우려한다. 또 이 앞서 말씀하신 산업자본 일반 기업들이 어떤 좀 그런 유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지갑처럼 그 은행을 활용할 수 있다. 자본의 흐름에 그런 우려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금지의 큰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은산분리를 완화해서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할 경우에 말씀하셨다시피 산업자본의 유동성 위기에 은행이 동원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실제로 우리 2011년 저축은행 사태도 보면 대주주가 차명 거래 등을 통해서 이제 저축은행을 사금고화했고요. 그리고 2013년 동양 사태에서도 보다시피 동양증권이 계열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금융상품을 불안전 판매함으로써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명 거래들을 통해서 법망을 회피한 과거에 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사후 규제를 뭐 제대로 완비해서 그런 위험을 막겠다고 하지만 그런 완전한 감독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요. 그리고 뭐 어쨌든 법적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무리한 지원을 할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위 규제 강화하고 감독기관의 감독기 등 강화하며 이를 막을 수 있다라는 주장은 행위 규제는 이걸 어길 경우에 사후적인 처벌에 대한 경고이기 때문에 그리고 감독기관의 감독 기능도 위법한 행위 다음에 작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이제 막을 수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산업자본의 부실화에 따른 은행의 동반 부실화 가능성은 뭐 기업의 규모
규모나 업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미 여러 차례 감독의 실패가 있었고 그리고 아직 그 금융 감독의 신뢰성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자라고 하는 건 조금 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원인과 해결에 있어서 조금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듣고 계신 분들도 좀 의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도 자체의 문제인데 행위론적인 처벌로 막겠다 이런 게 맞나 이런 얘기도 드실 텐데 찬성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 인터넷 은행이 활성화되면 또 고객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소비자들도 좀 저렴한 수수료라던가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 금융산업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건 사실 많이 동의된 바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위해서라도 좀 제한적으로라도 좀 은산분리 완화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근데 일단은 인터넷 전문은행도 은행이고요. 네네. 어떤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의 기술 혁신은 은행에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은행에서도 그런 기술력을 확보하고 인력을 동원해서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고 또 하나 우려되는 건 이제 국내 그럼 ICT 산업자본에게 은행의 소유를 허용하면 외국의 ICT 산업자본이 국내 소유를 하겠다고 했을 때 거부할 명분이 없다라는 문제도 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단순히 인터넷 전문은행의 기술력 강화, 뭐 산업자본의 주도로만이 이런 혁신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충분히 반론할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기존 은행과의 또 형평성 문제 같은 것들 앞서 말씀하셨지만 기존 은행에 대한 또 은산분리 요구 이런 것들까지 번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지금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관련 산업이 먼저 시작됐고요. 어떻습니까? 거기는 은산분리가 우리보다는 훨씬 더 완화돼 있나요? 일단은 미국이나 일본이 의 경우에는 인터넷 전문은행이라고 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요. 네. 미국은 오히려 한국과 동일하게 매우 강한 은산분리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의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상 은산분리 규제가 거의 유사한 상태인데요. 미국도 산업자본이 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요구불 예금을 수납하지 않거나 총 자산 규모가 1억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산업대출회사라고 해서 은행에서 좀 제외하는 경우를 이제 허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또 최근에 이제 얘기가 됐던 게 최근 미국 통화감독청이 핀테크 사업자에게 이제 제한된 업무를 허용해서 이들을 연방 규제 범위로 포섭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때에도 요구불 예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은행지주회사법을 적용하겠다라고 해서 은산분리 규제는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은산분리 규제는 없으나 이제 어쨌든 전체 의결권의 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제 금융청장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20% 이상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제 금융청장이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이라고 해서 다른 규제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예, 뭐 해외 사례를 봤을 때도 사실은 지금 반대론 쪽에 의견이 좀 더 실려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사실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중국 범죄 조직에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 사실 이미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카드 은행의 보안 문제로 인해서 수천만 명의 정보가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터넷 은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이전에 앞서 말씀하셨듯이 빅데이터 같은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요구하는 바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해결이 돼가고 있나요? 일단은 현재 신용정보법 개정안 자체는 아직 이제 통과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개인 정보에 있어서도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인터넷 전문은행의 어떤 법안의 통과 여부는 이제 같이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인터넷 전문 은행이 현행법상 인가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운영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아직 영업을 개시하기도 전에 법의 뭐 재개정을 논의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이런 것들이 잘 발휘될 수 있는지 우리나라 시장에 정말 중금리 대출이 이제 가능하게 작동할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지켜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법제도 그러니까 미비점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보완이 되어야겠지만 은산분리 완화부터 우선적으로 들고 나오는 것보다는 좀 시행되는 걸 지켜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지금은 그게 좀 요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인터넷 전문 은행도 은행이고요. 네. 저축은행 사태에서도 보셨다시피 보호, 안전의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은정 간사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 사전입니다. 경제와 관련된 개념 또 인터뷰에서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새롭게 의견 보태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의견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드리고요. 1683년 300년의 커피 문화와 전통이 있는 비엔나 커피하우스에서 원두커피 드리고 있습니다. 2017년 정동극장 정동 시리즈 신작 적벽 공연 티켓도 선물로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사전 주제는 인터넷 전문 은행, 인터넷 뱅크입니다. 앞서 인터뷰에도 나왔듯이 이제 인터넷 정말 대세죠. 많은 분들이 모바일과 인터넷 같은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 실제로 은행 많이 활용하십니다. 이 전문 은행들이 나오게 될 경우 점포가 없고 여러 가지 비용 절감이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수수료가 훨씬 쌀 것이다. 또 이자가 좀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 등급의 신용 등급을 위한 대출을 주로 하게 되는데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습니다. 또 은산분리 논란에서 나왔던 것처럼 여러 자본들이 들어올 경우 과연 공정한가? 대자본의 이 편의만 봐주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좀 세상이 빨리 변해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도 언젠가는 좀 활성화되겠지만 여러 가지 우려점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도 함께 공감하겠습니다. 네, 생생경제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듣고 경제 톱뉴스 들려드립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가계부채가 1,340조 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갈수록 숫자가 바뀌고 있는데 줄어들지 않습니다. 또 그 내용을 살펴보면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첫 번째 뉴스로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들 외국에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사상 최대였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인들이 다시 국내 부동산을 거침없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차이나 머니인데요. 어떤 내용일지 걱정할 부분은 없는지 한번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경제 톱 뉴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가계부채는 좀채 줄 기미가 안 보이는데 네. 훌쩍 1,340조 원도 넘었네요.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가계 신용 잔액이 1,344조 3천억 원을 기록을 해서 이 사상 최대 기록을 재차 갈아치웠습니다. 한은이 가계 신용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2년 이후에 이 잔액이 1,300조 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인데 우리나라 국민 1인당 2,600만 원이 넘는 빚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2015년 말과 비교하면 141조 2천억 원, 11.7%나 급증을 했고 이 작년 4분기에만 47조 4천억 원이 늘어났는데요. 연간 증가액과 분기 증가액 모두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 가계 신용은 가계 부채 규모를 보여주는 통계인데 각종 대출은 물론이고 결제 전에 카드 사용 금액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예, 자, 이 걱정되는 게 풍선 효과라고 해서 좋지 않은 빚의 질 자체가 좋지 않은 그런 빚이 는다라는 건데 이번에도 그랬죠? 맞습니다. 지난해 가계부채가 폭증한 이유를 보면 부동산 경기가 좀 많이 좋아졌고 또 저금리 기조가 좀 맞물린 결과인데요. 실제로 지난해 말 현재 가계대출 잔액이 1,271조 6천억으로 1년 사이에 133조 6천억 원이 늘면서 이 가계부채 증가분의 대부분을 이 대출이 차지했습니다. 네. 특히 은행권을 제외한 이금융권에서 많이 늘었는데 이 정부가 은행권 가계대출 규제를 좀 강화하면서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대출 수요가 저축은행과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이 비은행으로 많이 몰린 것으로 좀 그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주택담보대출 같은 것들도 물론 많이 늘고 있겠지만 사실 또 이 어려운 생활자금 대출이 걱정일 텐데 이금융권으로 갈수록 위험하니까요. 정부도 좀 경고하고 나섰죠. 네, 가계부채 통계가 나오는 날에 맞춰서 이제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이금융권 가계대출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금융권의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걸 좀 중요한 과제로 인식을 하고 또 리스크가 해소될 때까지 정책 대응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난 보험사와 카드사에 대해서는 이 특별 점검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가 미흡하면 조치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은행에 이어서 이금융권에 대한 관리도 그만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좀 풀이가 됩니다. 네. 자, 이런 상황과는 좀 안 맞는 것 같은 뉴스긴 한데 지난해 봤더니 우리나라 국민들 외국에서 카드 쓴 금액이 사상 최대로 많았다 이런 보도도 있네요.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내국인이 해외에서 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143억 달러로 2015년보다 7.8%가 늘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16조 4천억 원이 늘어난 건데요.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네. 2011년에 86억 달러 정도였으니까 5년 사이에 66%나 급증한 건데요. 해외에서 결제한 카드 사용액이 늘고 있는 건 그만큼 해외 여행객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으로 좀 풀이됩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로 출국한 국민은 2,238만 명으로 전년보다 16%나 늘었다고 합니다. 예, 국내는 지금 내수 침체 걱정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참 대조적이네요. 맞습니다. 국내 소비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지난해 국내 총생산 지출 항목에서 민간 소비 증가율이 2.4%였으니까요. 해외 카드 사용액 증가율과 비교하면 이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겁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쓴 카드 사용액을 봐도 지난해 107억 800만 달러, 약 12조 4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6.6% 늘었는데 네. 2015년에 이 메르스 사태로 급감했던 외국인 관광객이 좀 다시 회복되긴 했는데요. 2014년에 기록한 최고액인 115억 7천만 달러에는 여전히 못 미쳤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숫자는 계속 늘고 있긴 한데 씀씀이는 좀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외국인이 쓴 돈이 107억 달러,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에서 쓴 돈이 143억 달러. 참 뭔가 손해본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중국인들이 또 국내 부동산을 거침없이 사들이고 있네요. 네, KB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내 총 인구가 5,100만 명 정도니까 약 3.9%에 달하는 숫자인데요. 중국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인은 101만 7천 명으로 이 전체 외국인의 50%, 또 국내 인구의 약 2%를 차지를 했습니다. 인구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 토지와 건물 같은 부동산도 많이 사들이고 있는데 네. 지난해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국내에 보유한 전체 토지 가운데서 이 중국인 소유가 7% 수준에 좀 불과하긴 했었는데요. 최근에 지금 속도가 좀 가파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차이나머니의 부동산 제주도 얘기가 참 뜨거웠었는데 많이 늘고 있나요, 빠르게? 네, 중국인 투자자는 작년에만 262만 제곱미터의 토지를 사들였는데요. 미국의 97만 제곱미터를 비롯해서 다른 국가들을 좀 압도를 했습니다.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은 지난 5년 사이에 5배나 급증을 했다고 하는데 같은 기간에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는 50% 정도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하니까요. 이 중국인들이 좀 거의 독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 중국인 투자자의 행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중국인들이 좀 타자에 나서면 주변 지역 부동산 가격이 크게 뛰기 때문입니다. 네. 중국인들은 제주도는 물론이고 다른 국가에서도 이 부동산을 대거 사들이면서 이 가격 상승을 좀 주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중국인 투자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영향도 좀 사전에 점검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격만 부추기면 안 될 텐데요. 저희가 오늘 쭉 준비한 인터뷰들도 관련 내용과 관계가 깊은데 정보 취약계층으로 꼽히는 장년층, 노년층 꽤 수준이 그래도 높아졌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장년층과 노년층, 장애인 같은 이 정보 취약계층의 전체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일반 국민이 58.6%로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격차가 좀 있긴 한데요. 그래도 전년과 비교하면 6.2%포인트 오르면서 좀 다소 좀 줄었습니다. 또 취약계층 내에서 이 개별 그룹별로 따져봤더니 좀 격차도 좀 있었는데 저소득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일반 국민의 77%로 좀 비교적 좀 적었고요. 반면에 장애인과 농어민이 60%로 그 뒤를 이었고 장년층과 노년층은 54%에 그치면서 가장 좀 격차가 좀 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스마트폰이 확산되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PC 보유를 봤더니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네요. 네, 뭐 역시 같은 조사인데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구 컴퓨터의 보유율이 75.3%를 기록을 해서 2001년 이래 최저치로 좀 떨어졌습니다. 네. 여기서 이 컴퓨터는 데스크톱이나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 같은 것을 좀 가리키는데 PC 보급률은 2012년에 82.3%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후에 계속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이 스마트폰이 좀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PC 대신에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경우가 그만큼 많아진 건데요.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88.5%에 달했다고 합니다. 예. 스마트폰이 늘어나니까 컴퓨터가 줄어드는 참 독특한 현상이네요. 정경련 요즘 참 내홍을 겪고 있는데 4대 그룹 모두 탈퇴했네요. 네, 현대차와 기아차를 비롯한 현대차 그룹이 오늘 정경련의 탈퇴원을 제출을 하고 공식 탈퇴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 12월에 LG그룹을 시작으로 삼성과 SK에 이어서 4대 그룹이 모두 지금 정경련을 떠나게 됐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그동안 이 정경련을 공식적으로는 탈퇴하지 않지만 올해부터 회비를 내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활동은 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아예 탈퇴원을 결정을 좀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이 정경련의 연간 회비 중에서 4대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함께 이 4대 그룹이 모두 정경련을 떠나면서 좀 사실상 좀 해체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의 톱뉴스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가계부채 기사를 꼽고 싶은데요. 은행에 이어서 이금융권으로 가계부채가 이 말 그대로 풍선처럼 좀 부풀어오르고 있는데 이금융권 대출은 금리가 높고 또 상대적으로 취약계층도 많은 만큼 당국의 대처도 좀 더 정교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전체 양만 잡지 말고요. 정말 내용을 좀 보고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두 번째 인터뷰는 조금 낯설고 어려운 개념이지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주유소에 가시면 요즘 셀프 주유소 많이 는 것 보셨을 겁니다. 기름을 넣기 위해서 차를 정차하고 내가 내려서 결제를 하고 주유구를 열어서 주유를 직접 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름 뚜껑을 닫고 결제된 카드 내역을 확인하고 떠나는 거죠. 생각해 보면 셀프로 하니까 좀 싸겠지라는 생각도 있지만 내가 왜 이렇게 기름 같은 별로 몸에 좋지 않은 것도 만지면서 노동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바일 또 비대면 이런 거래가 늘어나는 만큼 창구와 직원 수는 줄일 텐데요. 그만큼 고객이 해야 될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림자 노동이라고 합니다. 대가 없는 노동 이런 뜻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관련 전문가와 함께 문제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실련 정택수 간사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저도 지금 자료를 찾으면서 오늘 봤더니 많지 않더라고요. 전문가분들 네네. 인터뷰도 별로 안 돼 있는 내용인데 그림자 노동이 뭔가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앞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대가를 지불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노동들을 통상 그림자 노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 오스트리아의 철학자가 처음으로 제시한 개념인데요. 네. 일반적으로 자급자족 노동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을 한 만큼의 그 결과물을 내가 가져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임금 노동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른 사람의 일을 해주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데요. 네. 근데 이 그림자 노동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가사 노동이라든지 육아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네네. 우리가 그 노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당하는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는 노동, 이런 노동들을 통칭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개념들은 점차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도 셀프 주유소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그림자 노동이 사회 전반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은행도 그렇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사회가 점차로 고도화되면서 효율성을 점차로 강화하는 그런 추세로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런 그림자 노동의 확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사실 그 이윤이 남지 않는다면은 이런 형태로 경영 형태를 바꿀 이유는 사실 없거든요. 네네. 결국에 그림자 노동 형태로서 그 소비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많은 노동을 분담시킴으로써 효율성을 그만큼 증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노동 형태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그림자 노동을 고객들에게 노동을 시키면서 결국은 기업들이나 혹은 뭐 업주들이 조금 더 이익을 가져간다. 그 이익 때문에 이런 이제 뭐랄까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뭐 그런 측면이 뭐 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아직 뭐 오스트리아 철학자가 밝힌 내용이고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서 조금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긴 한데 보니까요. 정부의 소극적인 행정 서비스, 특히 이제 인사철에 공무원들 바짝 엎드려서 복지부동하죠. 또 정책 실패 이런 것들도 국민들에게 각자 도생하도록 해서 쉽게 말하면 행정 서비스를 못 받도록 해서 그림자 노동을 시키는 거다.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하는 경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림자 노동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이제 거론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그림자 노동이를 지불받지 못하는 노동이라는 개념으로 무한대로 확대시켜 봤을 때 네네. 그런 말씀하신 그런 그 행정 서비스의 정책 실패로 인한 나의 노동도 그림자 노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네네. 네, 그림자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조명하고자 하는 노동의 사각지대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가 무엇인지 우리가 과연 어떤 부분을 더 조명할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미국에서는 지금 출퇴근하는 거리와 시간 비용도 그림자 노동이다. 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택수 간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다양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YTN 생생경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지금 앞서 뭐 은행 얘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또 고민거리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 그림자 노동의 폐해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좀 지금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특히나 사회적 약자들에겐 더더욱 그럴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림자 노동과 맞물려서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기술의 발전이라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이제 뭐 은행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앱을 꼭 다운 받아야 되고 뭐 비대면 거래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같은 소외 계층들에게는 오히려 그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림자 노동이 어떤 사회적인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복지제도를 좀 더 강화함으로써 네. 이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사실은 저희가 창구 이용 수수료 얘기도 최근에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은행이 창구 이용하려면 돈 내라. 그게 사실은 이 점포와 이제 대면 접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고 이런 지금 그림자 노동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데 일자리 문제도 사실은 좀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의 그림자 노동이 결국은 그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일자리를 줄어들게 만드는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런 고민도 있는데요. 네, 지금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네네.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게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그 그림자 노동과 일자리 부족이 좀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술이 너무 발전하고 효율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그 부산물로서 이제 그림자 노동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그리고 노동력의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일자리는 줄어들게 되는 건데요. 네. 결국에 노동자들이 원하는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고 어느 정도 좀 임금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자리들을 양산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꾸준히 수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이 자리에서 없어지는 걸 뭐 다시 살려내라, 다시 주요원들을 고용해라 이렇게까지 접근할 수는 없고 거기에 상응하는 다른 확산과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기술의 발전을 우리가 역행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러므로 기술의 발전과 함께 우리의 정책도 맞춤형 대응으로서 새로운 방안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개발하고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뭐 기준이라는 게 없으니까 다시 고민해야 되는 상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마찬가지로 이 개개인의 어떤 불리함 이렇게만 볼 문제가 아니라 결국 제도나 정책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하고 보호해 줘야 될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대안들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 사회가 점점 고도화가 되면서 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대두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앞으로 이렇게 그 기술의 장벽이 높아질수록 사회 양극화 부분은 아무래도 더 심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회가 그런 양극화를 좀 양극화 격차를 줄이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범주를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고민들을 좀 앞으로도 꾸준히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기술적인 대응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복지제도 보완이라든지 이런 노력들을 계속해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그림자 노동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익의 편중이라든가 혹은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양극화 같은 문제죠. 이런 것들까지 포괄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 네네. 예, 어려운 말인데요. 곡에 일자리가 사라져도 일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이 책에 그림자 노동 소개한 책에 있는 말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경실련 정택수 간사였습니다. 세계 경제가 내 주머니 속으로 경제 도미노. 네, 오늘 인터뷰가 좀 전부 IT 또 ICT 관련된 내용입니다. 인터넷 뱅크의 은산분리 논란을 먼저 다뤘었고요. 방금 인터뷰에서 그림자 노동 얘기를 해드렸죠. 네, 그림자 노동, 일은 사라지지 않고 일자리는 줄어드는 그런 효과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술 발전은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인 대안을 찾고 모색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앞서 얘기해 드렸습니다. 경제 도미노 늘 화끈하고 뜨겁게 우리 경제 현상 짚어보는 시간인데 역시 관련 주제로 오늘 이어져 있습니다. 로봇이 도입되면서 인간들의 일자리가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AI, 이세돌 구단과의 바둑 대결로 아주 유명세를 타고 전 국민들에게 알려졌죠. 이 AI 때문에 없어지는 일자리도 상당히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로서는 사람처럼 쉬어야 하거나 또 여러 가지 갈등을 조정해야 될 필요 없는 이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성 면에서는 반가울 겁니다. 문제는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생계가 위태로울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은 이 세계적인 사람들도 로봇에게 세금을 걷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에서는 세금은 거둘 수 없다. 로봇에게 왜 세금을 거두냐 이런 반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구조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사실 앞서부터 주제들이 쉬운 주제는 아닌데요. 어제 일간지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로봇세 도입 놓고 인간들끼리 싸움 붙었다. 이런 기사 제목이거든요. 도대체 로봇세 이 논란을 어떻게 저희가 바라보면 될까요?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그 기본소득세 가지고요. 네네.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실리콘밸리 혁신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한다는 얘기를 제가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같은 연장선에 있는 건데요. 이제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이 이제 도입되어지면서 인간 노동력들이 많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줄어든다 이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로봇에 의해서 대체된 노동자가 이제 결국은 이제 다른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재훈련을 한다거나 네네. 아니면 기본적인 그러니까 생계 지원이라든가 취업 지원 이런 게 필요할 게 아니겠습니까요? 네. 이제 거기에 필요로 하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로봇을 이제 로봇 사용으로 이제 이게 나라들마다 아직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정의되지 않는데요. 네네. 로봇 사용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소득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그걸 이제 재원으로 좀 활용을 하자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이 사고인 겁니다. 예. 네. 자, 이 로봇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인공지능을 포함해서 앞서 말씀드린 기업이 훨씬 더 집약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인데 이 구조에서 생기는 불평등이나 소외 문제라는 큰 담론에서 볼 수 있고요. 기본소득 같은 논란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사실 저희가 교과서에서 영국의 러다이트 운동 이런 걸 본 기억이 나거든요. 일자리를 뺏긴 노동자들이 기계를 부순다 이런 얘기였는데 지금 약간 반발들이 그런 방식으로 일어나는 면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사실 지난번에 소개한 기본소득 같은 경우도 그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났던 무렵에 제기됐었어요. 사실.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한 200년 정도의 어떤 시차를 두고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비슷한 현상이 이제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네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으로 표현하든 기술혁명으로 표현하든 간에. 네. 이러한 것들이 지난 이제 그러니까 20세기에 경험했었던 이제 그러니까 그런 기술혁명과는 정도에 있어서 굉장히 정도와 내용에 있어서 크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네. 과거에는 그러니까 20세기에는 기술이 혁신되게 되면 기술이 진보하면은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기술 혁신 같은 경우는 일자리를 그러니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만들기보다는 굉장히 많이 없앨 것이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것이 굉장히 이제 충격적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충격적인 이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제 이런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예, 4차 산업혁명, 이 ICT,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과 산업적인 어떤 발전에 대한 이 희망 외에 반대편으로는 굉장히 많은 일자리 감소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인데 사실상 지금 뭐 금융이나 이런 쪽은 이미 이 일자리 감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지금 뭐 금융뿐만 아니라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대개 이제 기술혁명 같은 경우는 대개 이제 제조업 중심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그 생산 자동화를 통해서 이제 제조업 부분의 일자리가 이제 축소됐는데요. 네네. 지금 이제 전개되고 있는 인공지능이나 이제 그러니까 이 로봇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 일자리에 이제 충격을 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이 임금이 낮은 일자리, 서비스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뭐 이제 호텔에 가게 되면 이제 리셉셔니스트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요. 네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그러니까 지금 뭐 김 PD님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 같은 경우와 관련된 저널리스트 같은 경우도 BBC 방송에서는 이제 저널리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15년 내에 그러니까 뉴스의 90%는 기계에 의해서 이제 작성된 네, 것이다. 로봇 저널리즘 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의사들도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IBM에서 만든 이제 슈퍼컴 왓슨 같은 경우하고 지금 많은 병원들에서 협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네. 이제 그러니까 환자들이 앞으로 이제 갈수록 이제 그러니까는 과 부담을 가진 비싼 의사보다는 보다 이제 정밀하고 주의력 깊은 로봇이 이제 치료를 더 이제 선호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지금 그러니까 뭐 광범위한 분야에 뭐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미 지금 도입된 거 보게 되면 와인 소믈리에라든가 보험 설계사 뭐 심리 치료사 이런 부분들은 이미 그러니까는 대화형 로봇에 의해서 대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 지금 뭐 일본에서도 인기 있는 이 노인들에게 인기 있는 로봇이 이미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예, 앞서도 저희가 사실은 이 두 번째 인터뷰에서 그 그림자 노동 얘기를 하면서 말씀하신 서비스업 부분에 있어서의 효율성과 또 기술 발전에 의한 일자리 감소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국은 문제는 부의 양극화 문제,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등장한 배경도 사실 비슷하다, 200년 시차를 두고 비슷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정적 영향을 봤을 때 기술 발전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양극화의 문제가 또 등장한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난 한 40년 동안에 그러니까 사실 그 IT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요. 흔히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일자리 양극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문가들이요. 네. 일자리 양극화라는 게 이제 중간 소득의 일자리가 이제 그러니까 줄어들면서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줄어든 일자리가 고임금 일자리로 많이 가면 좋겠는데 되게 이제 저임금 일자리로 되게 이제 몰려가면서 네. 되게 이제 소득 양극화로 나타났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로봇이나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이 낮은 임금의 서비스 일자리를 그러니까 모두 대체할 거라고 지금 이제 최소한 예측을 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상황에 따라서는 아주 극소수의 초상위 소득자하고 그다음에 소득이 없는 굉장히 많은 다중으로 이제 그러니까 양극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우리가 극단적인 양극화가 지금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예, 참 이 독일의 한 유명 브랜드 신발 공장은 직원의 10분의 1 고객이 직접 디자인도 합니다. 언뜻 보면은 이제 새로운 어떤 이 특혜 같지만 한편으로는 고객이 노동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로봇세를 걷자 이런 말도 나오고요.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로봇세를 통한 기본 소득 그 재원 조성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은 뭐 논의도 안 됐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자, 우리가 이제 자동화에 의해 가지고 이제 실업이 발생했을 경우에요. 네. 이걸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그 바람직하게 해결하는 방식은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이제 그러니까 해결이 되는 겁니다. 네네. 이제 로봇세를 이제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는 새로운 일자리가 당분간은 적어도 그러니까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많이 만들어질 것 같지가 않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현재 지금 우리가 노동력을 양성하는 방식은 주로 그러니까 없어지는 일자리에 지금 이렇게 맞추는 교육 방식들이에요. 네. 교육 방식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교육 혁명도 필요하고 새로운 교육 방식의 도입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단기간에 이제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랬을 때 대규모 실업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결국 뭐냐면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실업보험이라든가 실업부조 같은 것을 이제 우리가 지급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했을 때 로봇을 사용을 해가지고 생산성 증가라든가 소득이 크게 증가한 계층이 세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을 사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로봇과 관련된 어떤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그다음에 로봇을 통해서 이제 소득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소득세 혹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 자판기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커피 자판기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거기다 우리가 세금 부가가치세를 매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은 게 이제 소비세 같은 경우 매길 수 있고 뭐 이런 이제 지금 논의가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겁니다. 예, 결국은 이익이 줄어든 게 아니라 누군가는 더 집중된 이익을 얻기 때문에 그걸 다시 사회적으로 같이 환원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얘기가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예, 이 끝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이 4차 산업 좀 논의가 좀 뒤처지고 있는데 경제 분야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 산업부와 미래부가 또 자리를 마련했는데 굉장히 관심이 높아졌거든요. 좀 정부가 어떤 대비, 이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어떤 고민들을 좀 더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제가 볼 땐 가장 지금 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나라라고 저는 봅니다. 네. 고용 악화가 선진국보다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네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 일자리가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취약한 일자리들만 갖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제조업 일자리라든가 임금이 낮은 서비스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우리 사회는 이렇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 도입되게 되면 우리나라는 일자리에 있어서 가장 제가 볼 때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그 타격이 심할 나라이고요. 네. 그런 점에서 서둘러 가지고 우리가 이 사회 안전망 강화라든가 우리나라도 뭐 로봇의 도입을 지금 검토한다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일자리를 많이 이제 그러니까 변화되는 상황에 맞춰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새로운 일자리라는 것은 대개가 기술을 믹스시켜가지고 이제 하이브리드 일자리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합니다. 네. 이런 이제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아이디어 집약적인 사업이라든가 뭐 아이디어를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만드는 이런 일자리인데 이런 걸 하려면은 그런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새로운 인력, 노동력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문제고 이건 결국 교육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 결국은 이 사회 전체가 신경 써야 될 문제고요. 취약하기 때문에 더 많은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걱정거리인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저희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이곳은 유치원입니다. 부모님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있는데요. 네, 출산을 앞둔 산부인과에서도 환호성이 이어집니다. 임산부, 만 7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악사가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기 때문인데요. 악사 마이 키즈 할인 지금 확인해보세요. 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7737님 공연 티켓, 6619님 커피 선물 드릴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